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굉장히 유의미한 작업을 생각하고 계시군요. 그러면은 그거를 판독하기 위해서 올리면은 그걸 처리하는 것도 비용이겠죠?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만나는 구글 클라우드 인사이트 AI 블랙퍼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구글 클라우드의 커스터머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진광훈이고요. 개발자 백재현입니다. 네, 오늘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함께 인공지능 환경을 둘러싼 개발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요즘 인공지능, 특히 지금 에피소드들이 모두 다 인공지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재현님은 지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인데요. 사실 사전적인 의미부터 알아봐야겠지만 지금 사전이 없으니까 떠오르는 대로 그냥 이야기를 해보자면 뭔가를 인지하고 사고하고 그리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전반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면 사람이 만들어내는 지능이란 뜻인데 지금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정말 우리가 만들어낸 지능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모델 학습 같은 이야기들도 좀 해보긴 해야겠지만 네. 결국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닐까요? 그게 지능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직은 학습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사실 환각도 많고 올바른 답을 내놓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아직은 좀 더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착각하는 지점이 뭐냐면 언어적인 유창함이에요. 언어적인 유창함을 구현하는 어떤 대상을 만나면 그것을 지능으로 혼돈하는 경향이 있어요. 시장에 사기꾼들이 아직도 네. 있는 이유도 거기 있고요. 실제로 알지를 못하지만 열심히 잘 설명을 하면 그걸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끝에 버트가 있을 때도 아마도 그런 것에 대한 사람이 환각 효과를 낸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LLM은 우리가 제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어 가능한 결과를 얻기 때문에 그런 창발적인 결과를 얻기에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힘들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지는 않는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요. 그렇게 제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그 LLM을 프롬프트를 해킹한다고 표현을 해서 그 프롬프트가 LLM이 대답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들도 이제 답변을 하게끔 유도하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유독 구글에서는 그런 사례를 못 봤던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잘 감추고 있는 게 있나요? 있더라도 아마 그것이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드러나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세이프티 필터를 이용해가지고 그와 같은 도전적인 프롬프팅에 대해서 안전적인 말 그대로 세이프티 필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델이 시장에 나오기 전에 사람이 직접 개입해서 질문과 답에 대한 경량성을 평가한다든지 아니면 세이프티 가이던스를 폴리시로서 적용한다든지 그런 노력도 있습니다. 그런 작업은 아직은 사람이 하는군요. 사람이 개입을 해야 됩니다. 네. 그것조차 LLM에게 시킬 수는 없나요? 어느 부분까지는 가능해요. 가이던스를 만들어서 그들이 그러니까 자동화된 방식으로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건 있지만은 질문과 답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결과에 대한 평가 이것을 사람이 개입하는 게 지금까지는 아직도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향후에는 사용자의 입맛에 따라서 이거는 타사의 네. 챗GPT가 잘하고 네. 요거는 제미나이가 잘하고 네. 저거는 라마가 잘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사용자가 입맛에 맞춰서 쓸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쓰는 사례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고객 중에는 특정한 그런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특정 페르소나를 부여했을 때 그들의 자유도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용자 친밀도 같은 걸 평가를 하는데요. 그래서 엔트로픽 소넷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페르소나를 수행하기 적합한다든지 그러나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의도되는 그런 결과를 얻어내는데 굉장히 적합하다든지 저희들 버텍스 AI 플랫폼 내에서 컴포지셔널 AI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혼용해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서비스 내에서도 목적에 맞게 다르게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사용하는 입장에서도 그 버텍스 AI 같은 꼭 버텍스 AI가 아니더라도 타사의 플랫폼이어도 그런 것들 굉장히 활용점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그 이전 에피소드에서 나왔지만 모델을 출시할 때마다 이 모델이 더 뛰어났다가 저 모델이 뛰어났다 이제 그런 경우는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뛰어난 거 사용하면 좋은 거잖아요. 네네. 꼭 무조건 구글 거 쓰는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 플랫폼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 네. 것 같습니다. 요즘 개발자들 사이에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쓴다면 어떤 거 쓰세요?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채팅을 통해서 네, LLM과 소통하는 거일 거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생성 쪽이 굉장히 핫한 것 같아요. 네, 그 오픈 AI에서도 네네.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내서 한참 이 방송에 나갈 때는 이제 좀 식었을 것 같기는 한데 한참 지금 뜨겁죠. 네네. 그 애니메이션의 원작자는 굉장히 네. 싫어하지만 대중들은 굉장히 환호하고 있고요. 네. 개발자들이 그렇게 실제로 개발자들이 그런 이미지 만드는 거를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개발자들은 주로 네. 그냥 채팅을 통해서 자기한테 필요한 것들을 정보를 얻고 뭐 그 정도인 것 같고 거기에 또 나아가서 요즘에 AI 코딩 도구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네네. 네, 구글에서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그 제프레인에서도 지원하는 거 있고 네네. 커서나 윈드서프 뭐 이런 네. 것들 있잖아요. 저희도 코드 어시스턴트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사실 저도 개발을 이제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재밌게 개발을 한 적이 언제였지 싶을 정도로 요즘에 너무 재밌게 하고 있어요. 네. 그 도움을 받으면서 하니까, 네, 그런 면에서 요즘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 작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하나 했어요. 작년 5월쯤에 저희들 회사 행사가 있어서 네, 게이머들 그리고 게임 회사들 상대로 하는 컨퍼런스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AI를 주제로 어떤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제 스스로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제미나이한테 방법을 물어봤어요. 네. 저는 게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게임 안에 제미나이를 인티그레이션을 하고 해보고 싶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예시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미나이한테 이런 계획을 물어보고 답변을 받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어떤 도구를 써야 되는지 네, 해서 유니티를 제가 구매를 했고요. 네, 회사에서 구매를 해서 저한테 줬고요. 네, 그 다음에 코드 어시스턴트를 VS 코드에다가 네. 집어넣었고요. 그 뒤로는 제미나이한테 물어보고 그 방법론대로 코드 어시스턴트로 C샵이죠. 네. 네. 유니티에서 쓰는 C샵 코드를 처음 찍기 시작을 했어요. 2달 동안 퇴근하고 나서 네. 집에서 유니티도 처음 쓰고요. 네, VS 코드에서 C샵도 처음 쓰고 네. 제미나이한테 모든 걸 물어보면서 했어요. 네. 나 이거 하는데 뭐가 안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걸 코드 어시스턴트에서 있는 VS 코드에서 타이핑을 하면은 미리 프리딕션을 해주잖아요. 네, 네, 네. 스마트 컴포즈를 해주잖아요. 네.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유니티에 집어넣고 그다음 유니티 사용법을 모르니까 다시 또 제미나이한테 물어보고 네. 해서 2달 동안 데모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 굉장히 뿌듯하지만 굉장히 거친 MMORPG를 흉내내는 네네. 걸 만들어서 MMORPG 안에 있는 NPC라든지 혹은 게임 회사의 대표 어떤 그 게임 마스터라 부르는 그런 것을 사람 없이 그 게임 마스터가 사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직접 개입하는 캐릭터라 가지고 감정 소모도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셧다운이 됐던 서비스인데 그걸로 한번 되살려 본다든지 페르소나를 부여해서 뭐 이런 3가지 서비스를 게임 안에 인티그레이션해서 만들어 봤어요. 저는 굉장히 큰 성취를 느끼면서 그걸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과연 그러한 개발 방법이 실제 현실에서 개발자들 사이에서 가능한 일인지 아니면 저처럼 목업을 만든다든지 이 정도 수준에서 되는 일인지에 대한 확신은 아직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생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도구를 이용했을 때 개발자의 생산성이 얼만큼 올라가느냐 네. 하면은 개발자들한테 물어봤을 때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는 별로 도움이 안 됐다. 네. 누구는 한 10에서 20% 올라갔다. 누구는 2배, 3배 올라갔다. 아하. 이래요. 네. 근데 그게 과연 개발자의 역량이나 아니면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냥 다른 게 아니라
무엇을 시켰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어떤 것을 그러니까 주문했느냐. 네, 좀 전에 말씀하신 네. 것처럼 나는 유니티를 전혀 할 줄 모르는데 유니티를 시켰을 때 나오는 아웃풋을 가지고서 돌려가지고 에러가 나면은 에러가 나고 에러 났다고 알려주고 그걸 또 수정하는 과정을 계속 겪다 보면 맞습니다. 와 이거 형편없는데?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네. 내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 정리가 되어 있는 그 대충 프로그래밍 언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아, 이런 플로우대로 돌아가야 돼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키면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도 있거든요. 저는 최근에 어떤 경험을 했냐 하면 최근에 저는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데 파이썬 코드로 그 아틀란시안의 지라 API를 호출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플러스 슬랙도 호출해야 되고 거기에 하시코프의 볼트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는데 그것까지 스택을 다 쓰시는군요. 네, 그것까지 호출해야 되는 하나의 스크립트 안에서 다 호출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보통의 개발자라면 슬랙 API 연동은 한 번씩은 다 해봤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슬랙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 뭐 문서 별로 찾아볼 필요도 없이 그냥 코딩을 할 수 있는데 지라 API 연동 안 해봤어요. 하시코프 볼트 연동 안 해봤어요. 근데 시켜봤거든요. 네. 시켜봤더니 이렇게 쭉 나오는 아웃풋을 봤을 때 제가 편집 가능한 수준으로 다 나오고 통제가 가능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하시코프의 볼트라고 하는 솔루션을 호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SDK까지 알아서 써주는 거예요. 아. 저는 그게 처음에 코드가 튀어나왔을 때 이거는 뭐지? AIO HTTP 같은 새로운 프레임워크인가? 처음 보는 거니까 네네. 몰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건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그 SDK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최종적으로 나온 모습을 보니까 물론 중간중간에 계속 수정은 했지만 네. 꽤 괜찮은 프로그램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를 작업하는데 몇 시간 안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작업물을 봤을 때는 생산성이 한 2배, 3배 올라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라 API 문서 찾아보고 그렇죠. 볼트 API, 볼트 그 리퀘스트 뭐 써가지고 저는 네. 구현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스웨거 문서 찾아가지고. 근데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네. 근데 이런 거를 할 때는 2~3배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반대로 제가 굉장히 익숙한 로직을 작성할 때 비즈니스 로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작성할 때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좀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내가 손으로 타이핑하는 게 훨씬 더 빠를 수도 있거든요. 본인의 전문성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게. 게다가 그 내가 원하는 함수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네. 프롬프트를 5~6줄을 짜야 된다고 하면은 그 내가 프로그래밍 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생산성이 뭐 크게 도움이 안 되는데 네. 그냥 테스트 코드 작성하는 거나 시켜야겠다라고 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뭘 시키냐에 따라 가지고 개발자의 생산성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제가 사실 그 인프라 엔지니어로 꽤 오랫동안 일을 했어요. 네. 인프라 엔지니어들은 그 쉘 스크립트 정말 잘 짭니다. 네. 그게 자신의 퇴근 시간을 땡겨주는 맞아요. 일이잖아요. 그래서 쉘 스크립트는 굉장히 자신 있는데 그건 재민이한테 물어보진 않은 것과 비슷한 그런 맥락으로 볼 맞아요. 수 있네요. 네네. 근데 저도 실 스크립트 많이 짜봤는데 이제 확신이 안 서는 상황들이 좀 그럴 수도 있거든요. 있죠. 네. 네. 그럴 때 이제 확인을 한번 네. 받는 거죠. 네. 문법은 다 알고 있지만 또 검사 받고 확인 받고 돌려보고 아, 이제 그런 플로우를 또 하게 그런 되는 것 것도 같아요. 있어요. 배시 스크립트를 짰는데 동작하지 않는 거예요. 네. 내 상식으로는 지금 이해가 안 돼.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재민아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호스트에 있는 배시쉘의 버전이 낮아서 그랬던 거예요. 오. 네, 그런 그럴 수도 경험도 있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극단적인 얘기는 한데, 나는 배시를 짰는데, 배시 스크립트를 짰고, 짠다고 짰는데, 위에다가 샤뱅으로 선언해 놓은 거는 그냥 쉘로 선언을 한 거예요. 아하. 그래 놓고 배시 문법이 안 된다고, 재미나이한테 물어보고, 야, 이거 배시 짰는데 왜 안 돼? 뭐 이런 얘기 하고, 재미나이는 그럴 리가 없다 알려주고 있고, 그러면 이제 재미나이에 대한 신뢰를 그렇죠. 그럴 수 이제 있죠. 못하는 거죠. 네네. 결국은 내가 잘못한 건데.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고 뭐를 풀려고 하는지를 굉장히 상세하게 넘겨줄수록 올바른 답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숙련가가 본인의 능률을 보다 더 향상시킬 수 있을 때 굉장히 좋은 도구로서 역할할 수 있다. 맞아요.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제가 그 게임 목업을 만들었던 그 꿈은 그 꿈으로서 남아있을 수 있는 수준이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생성형 AI 나온 다음에 뭐 비개발자인데 뭐 1시간 만에 뭘 만들었어요. 뭐 하루 만에 뭘 만들었어요.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비즈니스로 넘어오면 그걸 유지보수하는 것과 이제 목업으로 만드는 거는 또 굉장히 큰 맞아요. 간극이 있으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뭐 1시간이면 만들어요. 이런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그 팔로우를 끌기 위한 사자가 아닌가. 아무래도 그 사람은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도 사실 쉘 스크립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고 C쉘부터 배시까지 본쉘도 마찬가지고요. 자유롭게 다룰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20년 전에는 그때 굉장히 유행했던 펄 스크립 네. 펄로 CGI를 짠 적도 있었거든요. 생각해봤더니 그런 경험이 C샵을 코드 어시스턴트로 완성해 나가면서 왠지 어색한 부분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엔지니어로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혹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이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기대어서 어떤 자신의 수준을 캐리어의 어떤 단계를 뛰어넘고자 노력한다면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사실 어떤 분야든 잘하는 사람은 또 잘 이용할 것이고 이 생성형 AI를 못하는 사람은 또 잘 이용을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단순히 그냥 인공지능을 떠나서도 어떤 도메인에서건 마찬가지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결국에는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잘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갖춰야 되는 요건들이 좀 몇 가지 있잖아요. 네. 뭐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실수를 해도 일어나서 또 앞으로 나아가고 뭐 그 오해의 소지가 좀 있지만 시간을 많이 갈아 넣어서 네. 또 많이 또 터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생성형 AI도 잘 쓰는 것 같고요. 이제 꾀만 부리고 쉬운 길 찾아가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본인은 인공지능이 덕을 많이 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아웃풋을 검증하는 사람들이 고통받습니다. 이제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는 코드를 개발하면 그게 끝이 아니라 네. 코드 리뷰도 받을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 LLM한테 코드를 요청해서 그걸 그냥 피어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코드 리뷰에서 이거 왜 이렇게 짰어요? 하면은 답을 못 하는 거예요. 로직에 설명을 못 하는군요. 설명을 못 하고 그 질문을 다시 집어넣는 거죠. 다시 물어보고 답을 얻고 다시 이제 거기다 이제 그 코멘트를 남기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기분 상하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런 코드 리뷰도 LLM이 해주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네. 뭐 어떤 규칙이 있고 그 규칙 안에서 LLM이 잘 동작한다면 뭐 괜찮겠지만 앞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어느 수준 이상의 지식이나 정보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그 도구에 대한 그런 증강 효과가 달라질 거잖아요. 레벨 1이 증강하는 경우에 그게 레벨 10이 되지는 않을 거니까. 네. 근데 레벨 10이 증강하면 레벨 20는 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취지의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잡아먹히면 안 되거든요. 본인이 이 도구를 다뤄야지, 네. 조종해야지, 자기가 컨트롤 가능한 영역에서 다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제 주변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뭐 1인 기업가가 아니라면. 1인 기업가. 그 얘기 재밌는데요. 전 요즘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앞서 말씀 주셨던 이미지 생성한다든지, 네. 그다음 비디오를 생성한다든지, 아니면 문장을 생성한다든지, 페르소나가 있는 문장. 이런 제가 게임을 되게 좋아해서요. 네. 1인 개발자로서 스튜디오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춘다면. 네. 예를 들어서 과거의 인디게임 같은 경우에 가장 힘든 문제가 어떤 규모 있는 게임을 만들려면 성우가 필요하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스토리를 짜줄 사람도 필요하고 네. 어떤 사람은 기능적인 그런 기술을 굉장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를 만드는데 능력이 있지만 기술적 기능적 기술은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개인이 하나의 스튜디오로서 역할할 수 있는 젠 AI가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젠 AI에게 페르소나를 하나씩 역할을 주어줘 놓고, 자, 너는 앞으로 뭐, 그 UX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너는 그 게임 시나리오를 어떻게 할지, 그렇죠. 이제 서로 대화를 시키는 거죠. 맞아. 그래서 나온 결과를 내가 고스란히 먹는 거고. 네네. 개인의 창의성을 발현하고 싶은 사람이 현실적인 장벽을 만났을 때 이런 젠 AI 도구,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한다면 타인의 도움이 없어도 그 타인의 도움이라는 게 옆에 있는 사람을 도움을 받기 싫다가 아니라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모르는 네. 상황도 꽤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꽤 괜찮은 증강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랑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유튜브가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좀 있잖아요. 네네. 나 오늘부터 유튜브 해야지 해서 뭐 찍는다고 찍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내 얼굴을 팔 것인가 말 것인가도 판단의 표현은 좀 이상하네요. 그 우리도 팔고 있습니다. 네. 얼굴을 노출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네네. 그리고 내 목소리를 집어넣을 건지 말 건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다 AI로 가능하니까 그 목소리 그냥 만들어낼 수 있고 영상도 만들어낼 수 있고 나레이션 다 깔 수 있고 하니까 그걸로 쇼츠를 만들어서 찍어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팔로우를 모아가지고 수익화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뭐 구글에서 알고 있는 건지 쇼츠는 상대적으로 그 받을 수 있는 돈이 좀 적다고 해요. 네네. 대신에 뭐 플레이수도 많으니까. 네. 실제로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네. 본인의 얼굴 없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드라마 한 편을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서 되게 굉장히 자극적인 부분들만 뽑아내가지고 성우 목소리 입혀가지고 아, 네. 네 그렇게 AI로 번복을 해서 그 올라오는 쇼츠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컨텐츠의 경계가 사람이 직접 만들어내는 것과 그다음에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지만 그 AI가 만들어내는 컨텐츠의 일종의 바다 역할을 유튜브에서 어느 정도 시작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유튜브는 알고 있을 거잖아요. 어떤 컨텐츠가 그 노출이 많이 되는 컨텐츠인지 네네. 그걸 알고 있을 거고 뭐 예를 들면 사람이 한 명 꼭 나와야 되고 그 한 명은 뭐 이런 액션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알고리즘을 평가하기 위한 그 스코어를 평가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거를 AI에게 시키면 AI가 그것들을 학습해가지고 학습하고 분석해서 최적의 쇼츠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번 넥스트를 보면서 비오를 빨리 써가지고 나도 유튜브로 나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가능할까요? 비오 지금 AI 스튜디오에 비오가 들어왔거든요. 지금 들어왔나요? 네. 비오로 만드는 영상, 그 다음에 이미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뭐 음성 모델 같은 것도 네.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음악을 만드는 것도 있고요. 그 디제잉 하는 것도 있어요. 네네. 구글 앱스에 가시면은 여러 가지 지금 시험적 모델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어디까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세요? 상상력이 닿는 데까지 다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지 그 한계는 그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사람의 그 상상력의 한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음악을 만드는 거는 뭐 제 한정일 수도 있는데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쪽은 크게 관심이 없고 네. 영상이나 아니면 이미지 쪽으로 좀 관심이 많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사용자들이 와우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야 이거 AI가 만든 음성이야 아니 그 AI가 만든 음악이야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놀라지 않아요 별로. 그렇구나 네. 하고 끝이란 말이죠. 어디 써먹을 때도 많지가 않고. 근데 영상이나 그 이미지 같은 것들을 보면 저거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바로 생기거든요. 그래서 비오로 영상 만드시면 BGM 까셔야죠. 나레이션으로 저는 집어넣고 나레이션으로. 있습니다. 네. 네. 나레이션도 물론 이제 네. 클라우드의 힘을 빌려야겠죠. 네. 네. 그렇군요. 저희들 음성을 만들거나 뭐 영상을 만들거나 이미지를 만들거나 실제 영상 요즘 비오2 나온 거 보면은 첫 번째 이미지랑 마지막 이미지 두 개를 넣으면 가운데 컷신을 다 만들어 주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거라든지 이러고 있으면은 뮤직비디오 정도는 한 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작곡한, 그러니까 프롬프팅으로 작곡한 네. 음악을 바탕으로 그걸 다시 멀티보달에 인풋을 써가지고 이 분위기에 맞는 어떤 뮤직비디오를 연출하는 비오의 아웃풋을 뽑고 네. 혹은 이마젠으로 이미지를 뽑은 다음에 그걸 비오에 넣어서 영상을 만들고 하면은 나만의 뮤직비디오를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아가서는 이런 게 단순히 재미로서 사람이 만들지 않고 기계가 만드는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혹은 소실됐던 어떤 우리의 인류의 가치 있는 그런 미디어들 있잖아요. 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 문화유산이 될 법한 그런 영화를 보고 난다든지 우리가 필름이 없는 영화, 한국 영화도 꽤 있어요. 아리랑 같은 경우는 필름이 네. 없잖아요. 그 필름을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 있죠. 네, 그런 것처럼 필름 수준의 어떤 그 이미지 해상도를 만들어내는 것을 역산을 해가지고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굉장히 유의미한 작업을 생각하고 계시군요. 예를 들어서 그 벽화 같은 거 훼손될 수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오래된 고분이 어느 날 발견이 됐다. 한 1000몇백 년 된 것 같다. 근데 3분의 1이 사라졌어. 그런데 대충 이런 그 다양한 광선을 쬐가지고 봤더니 네. 뭐가 있었던 건 알 수 있는데 네네. 과연 그게 어떤 게 있었을까? 네. 상상은 되는데 구현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네. 데 도움도 될 수도 있고 문화재 복원이라든지 시간이 지났을 때 유화가 변하는 패턴을 인식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럼 그 추정된 결과를 가지고 복원을 한다든지 오, 보수를 한다든지. 물리세계로 나오는 건가요? 그건 사람이 하고요. 현재 기술로서는 저는 네.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오. 사라진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는 캔에다가 보관을 하잖아요. 필름을. 네. 그러면 캔이 어디 구석에 잘못 보관이 되면 어떤 특정한 부분에 소실이 돼요. 네. 그 중간에 영상은 잘라져 나가는 거거든요. 네. 비호를 이용해서 가운데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네. 거잖아요. 물론 원본과 똑같진 않지만 전체적인 감상하는데 영화를 평가하는 데는 부족함 없는 그런 아웃풋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득 궁금해졌는데 네. 그렇게 복원을 하거나 그리고 제가 그 수익을 위해서 네. 그 비율을 이용해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다고 했는데 네. 그렇게 AI를 통해서 특히 비율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네. 영상에는 워터마크가 있을 거잖아요. 네.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네네. 그럼 구글에서 수익을 안 줄까요? 그 기준은 아직 없어요. 네.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준이 있는데 제가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군요. 그런데 실제로 비호로 만든 영상이 유튜브에 꽤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것에 어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들, 신스 아이디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건 촬영했다고 속이 있는데 알고 네. 봤더니 비호로 만들었다라는 네. 것은 기계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판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돼 있어요. 픽셀 단위로 들어가 있어서 그걸 잘라내거나 어떤 부분만 이렇게 쓴다 하더라도 편집해서 신스 아이디에서는 걸러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짓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네. 제가 괜히 재발저렸네요. 근데 그렇게 그 AI가 만든 건지 아닌지 뭐 판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것조차 구글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맞습니다. API 같은 걸까요? 저희 현재로서는 구현된 게 저희도 플랫폼에서 만들어내는 구글 AI 스튜디오라든지 버텍스 AI라든지 저희들 툴로 만들어내는 데서는 모두 신사이드가 들어가요, 자동으로. 근데 그 표준은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럼 그 파일을 다시 올려서 신사이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걸까요? 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원한다면. 그러면은 그거를 판독하기 위해서 올리면은 그걸 처리하는 것도 비용이겠죠?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나? 네, 알겠습니다. 실제 우리 버텍스 AI 툴에다가, 이제 이마젠을 만든 걸 올린다든지 비호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위에 신사이드가 있다는 그게 나와요. 화면에서 노티가 나오거든요. 구글의 전략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신사이드 넣어주고 영상을 만들어주고 이걸 나중에 판독하고 싶으면 다시 들고 와. 그럼 또 판독을 해줄게. 그런 의도였나요? 근데 또 돈을 받아야 돼. 이런 느낌 아닌가요? 그런가요? 그 생각까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판독 가능한 그런 결과물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순수 창작자들을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앞서 한번 언급해 주셨던 어떤 회사에서 어떤 그림풍에 그런 푸샤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을 네. 막지 않고 있다는 거. 네. 그 원작자가 굉장히 마음 상할 일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어요. 지금 기술로서는 어떤 사람의 화풍을 따라서 특히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간단한 색상사 수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16컬러에서 32컬러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화풍을 따라해서 만들어내는 건 굉장히 쉬워요. 네. 그러면은 실제 원작자도 자기 것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럼 신스 아이디가 없다면 이건 알 수 없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고 싶은 거죠. 저희들 그 AI 프린시플에 보면은 여러 가지 해설 구문들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저작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 구글 플랫폼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물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면 구글이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면책 조항도 있어요. 네. 그만큼 결과물에 대해서 그 누군가의 순수 창작자의 그런 범위에서 침범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완벽할지 아닐지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알 수 있겠고
만약에 완벽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다른 기술을 다시 만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사실 저도 그 원작자가 있는 화풍을 그대로 따라해가지고 지금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바라볼 때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 화풍이 뭔지조차 모르고 아이들은 맞아요. 명령을 내려요. 네. 사실 내가 명령을 내리고 이 명령을 받는 게 AI라는 것도 인식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냥 이거 그 화풍으로 만들어줘, 바꿔줘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올리고 그 플랫폼에서는 그냥 바로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는데 구글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AI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어린 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린 세대가 미래라고 생각했을 때 네네. 그 어린 세대는 당연히 이렇게 내가 요청하는 대로 화풍으로 만들어주는 그 AI가 와 최고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현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 아무 쓸데 없잖아요.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극단적이기는 한데 결국은 푸사 하나, 네. 프로필 사진 하나 소유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요청들을 좀 보내는 건데 그냥 재미 요소로 와우, 와 이렇게 바뀌네. 근데 실제로 자세히 보면은 하나도 안 닮았어요. 그 본인을 그 화풍에 도입한 건데 맞아요. 전혀 안 닮았거든요. 네. 그냥 내가 넣었으니까 이건 나야라고 이제 SNS에 올리는 거죠. 근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재미 요소를 건드린다기보다는 실제 삶을 윤택하게 해주거나 네. 아니면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업무를 네. 뭐 좀 더 잘할 수 있게 해주는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적용해 왔고요. 구글 트랜슬레이터 써보셨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메일 쓰고 있을 때 스마트 컴포즈 되고 있잖아요. 자동으로 다음 단어를 추적해줘서 네. 탭만 치면 내 언어가 아닌 언어로 메일을 쓸 때 맞아요. 나는 문법을 생각할 필요는 네. 없거든요. 나머지는 단어만 좀 바꿔주면 내가 원하는 단어로 바꿔주면 되는 것처럼 생산성 향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과 동시에 그 다음에 인류의 난제, 그 다음에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 해결된 위에서 인류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 이런 쪽에서 더 많은 기회를 갖기를 원하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택틱이라고 할까요? 그런 재미 요소. 예를 들어서 챗GPT랑 얘기하고 있으면 재미가 있어요. 맞아요. 왜 친근한 것 같고 네. 뭐 유머도 좀 쓰고 하는데 아무 도움 안 됩니다. 네. 재미나랑 얘기하고 있으면 굉장히 건조해요. 네. 그런데 진실한 친구처럼 할 말만 해요. 맞습니다. 감정을 건드리지는 않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큰 그림에서 가고 있을 때 굳이 이렇게 택틱을 먹어가지고 치장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반증이기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생산성 향상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구글 워크스페이스에서도 AI를 쓸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여러모로 사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나오는 아웃풋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좀 있어요. 네. 그냥 차라리 그냥 제미나이 2.5한테 말을 걸고 말지. 그럴 네, 수 있죠. 굳이 워크스페이스에서 쓰는 것보다는 퀄리티가 제미나이 2.5가 훨씬 좋거든요. 네네. 이런 쪽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 생산성 향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신경 쓰고 있는 게 친근해지는 거거든요. 기술이 발전됐을 때 전환하는 속도라든지 전환하는 폭이 그게 크지 않게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환경, 기존의 사무 환경, 내가 익숙한 환경에서 조금씩 조금 변화를 해서 결과적으로 먼 시간이 지나면 가까운 시간이 지나더라도 새로운 방법으로 자신의 업무 생산성 향상을 꾀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워크스페이스라든지 거기에 들어가 있는 독스라든지 슬라이드에 들어가 있는 제미나이는 굉장히 엄중한 그런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어요. 회사에서 쓰고 있는데 업무에 쓰고 있는데 비즈니스 목적인데 네. 그것이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결과를 내면 오히려 약간 둔한 듯이 움직이는 것보다 못하거든요.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니고 또 당신의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헛소리를 덜하는 네. 방향으로 약간 둔하지만 그게 더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니까요. 그런 쪽으로 개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구글 밋 요약해 주는 건 네네. 정말 혁신인 것 같아요. 그거 특히나 영어 쓰시는 분이랑 회의하고 나면 사실 한국어도 그런데 다른 언어로 쓰시는 분과 회의하고 나면 머릿속에 네. 남는 게
시간 순서대로 배열되지 않을 확률이 꽤 네. 높잖아요. 근데 그게 그 기능이 굉장히 큰 도움을 주더라고요. 저희는 회사에서 매일 아침 데일리 스크럼을 해요. 데일리 스크럼을 하는데 그 데일리 스크럼의 내용이 항상 요약이 됩니다. 아, 그래서 네, 구글 네. 미트를 항상 켜놓고 해요. 네네. 그러면 누가 어느 타이밍에 어떤 말을 했고 그런 것들 다 나오고 이제 결과로 다 요약해서 알려주니까 뭔가 업무를 놓치는 일이 좀 많이 적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일리 스크럼에서 툭툭 던지는 거죠. 네. 뭐 좀 확인해 주세요 네. 했는데 그 커뮤니케이션을 받은 사람은 그걸 깜빡할 수 있잖아요. 네네. 아 이거 이 회의 끝나면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깜빡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그 회의록을 보면은 누구님이 누구님에게 뭘 요청했습니다라고 아예 요약이 돼서 맞습니다. 네, 깜빡할 일이 없는 것 같아서 네. 좋아요. 나중에는 그거를 티켓으로까지 만들어주면 아.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 지뢰랑 연동하나요? 그건 사용자의 몫일까요? 아니면은 뭐 에이전트들이 해주지 않을까요? 어느 시간이 되면? 이렇게 네. 또 자연스럽게 에이전트 이야기로 네, 넘어가네요. 에이전트 쪽은 지금 보안이 괜찮나요? 사실 에이전트라는 용어가 한참 뭐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리고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도 발표가 됐고 그 전에 이제 MCP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시각들이 네. 좀 있었어요. 네. 지금 이렇게 보안이 허술한데 이걸 프로덕션에서 쓰면 안 된다라고 의견을 표명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근데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저희들이 에이전트 A2A를 만들 때 엔터프라이즈에서 그러니까 기업 환경에서 이것을 접합할 수 있도록 끌어와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당시 MCP처럼 그런 프로토콜만 호환되게끔 만드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그레이드, 기업 환경에서 요구하는 보안이라든지 인증 체계를 집어넣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결과가 A2A예요. 그래서 그런 컨선은 저희들 에이전트를 사용하신다면 아마 상당 부분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능은 무엇인가 라는 선문답부터 시작을 해서 생산성 향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까지 얘기를 쭉 이어왔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고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앞으로 재현님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공지능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어떤 개발자로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있으신가요? 미래는 예측하기 굉장히 힘들지만 짧은 바로 앞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AI 도구의 힘을 빌려서 저의 개발 생산력 자체를 높여주고 싶고요. 나아가서는 저와 함께하고 있는 팀, 조직의 생산력을 끌어올려서 우리 비즈니스를 성공시키는 그런 거를 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코드 리뷰 같은 걸 앞서 얘기하셨던 네. 그 예가 될 수 있을까요? 코드 리뷰를 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그 무료의 쿼터를 굉장히 많이 지원해주는 네네. 그 코드 리뷰 AI가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제미나이를 포함해서. 네네. 제미나이는 사실상 일반 사용자가 거의 무한에 가깝게 사용할 수 있도록 네.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어가지고 PR을 올리고 코드 리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감정 소모를 1차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줄여줄 수 있겠다. 사람이 네, 생각하고 개입하지 않아서 동료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네. 네. 그리고 되게 사소한 거 태클 걸기 좀 미안한 것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AI가 해주면은 AI는 감정을 빼고 네. 그냥 코드로만 바라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코드 리뷰할 때도 항상 너의 인격과 이 코드를 분리해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AI가 또 그런 거 굉장히 잘해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AI에게 인격이 현재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코드 리뷰 같은 것들도 포함해서 결국에는 제 생산성을 늘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하고 싶습니다. 아마 저희 회사에서 만드는 서비스들도 개개인의 생산성, 그다음에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가치에 부합되는 그런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서비스를 만들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긴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본 많으셨습니다. 하나도 없었는데 와 정말 굉장한 시간이었고요. 재밌었습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덕분에 좋은 진행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AI 블랙퍼스트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누군가에게 좋은 인사이트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아침에도 더욱 즐겁고 흥미로운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교수님이 사용해 보셨을 때 레드LM 이렇게 썼을 때 나는 가장
좋았다, 편했다. 굉장히 유창한 미국인들의 영어를 만들어줍니다. 저희 부족한 영어 실력을 레데렘 훌륭히 이렇게 보완해주는 논문 쓰실 때 아주 그런 그렇게 활용을 하고 계시네요.